전 세계 전략가들이 말합니다. 서울은 뚫는 것보다 포기하는 게 빠르다. 지하 1300km, 전 국민이 군사 시스템에 포함된 도시. 서울은 그 어떤 매뉴얼에도 없는 존재입니다. 세계 각국이 묻습니다. 어떻게 수도를 적과 불과 40km 거리에 둘 수 있었는가? 왜 한국은 전 세계가 말리는 위치에 수도를 고집했는가? 그 대답은 단 하나였습니다. 서울은 도시가 아니라 요새입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다비드 아론입니다. 이스라엘 공군에서 20년간 복무했죠. 도시 방어 전략을 전문으로 했습니다. 텔아비브, 예루살렘, 하이파까지 우리나라 주요 도시들의 방어 체계를 설계했어요. 2019년 가을 동료들과 아시아 도시 방어 체계를 분석하던 중이었습니다. 싱가포르, 타이베이, 도쿄 등을 살펴보다가 서울이라는 도시가 나왔어요. 지도를 보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게 말이 돼? 북한과의 거리가 불과 40km였어요. 장거리 포병 사거리 아닙니다. 심지어 휴전선에서 바로 내려다 보이는 위치죠. 우리는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이 말했어요. 미친 것 같은데? 누가 수도를 저런 곳에 둬?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스라엘도 사방이 적이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은 내륙 깊숙이 있거든요. 베이루트에서 텔아비브까지도 200km는 됩니다. 그런데 서울은 정말 코앞이었어요. 또 다른 동료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술적 자살이네. 첫 공격에 수도가 날아갈 텐데. 회의실에 웃음소리가 퍼졌어요.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무모할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지도를 들여다봤습니다. 서울이라는 점이 자꾸 신경 쓰였어요. 위성 사진도 찾아봤습니다. 거대한 도시였어요. 1000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도대체 왜 거기에?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부인이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심각해? 한국 사람들이 미친 게 아니라면 우리가 놓친 게 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상사에게 말했어요. 서울에 가보겠습니다. 상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뭘 보러? 거기 볼 게 뭐 있어? 저들이 미친 게 아니라면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동료들은 시간 낭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분명 우리가 놓친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요. 한국처럼 똑똑한 나라가 그냥 수도를 갖다 놓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2주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이 충격적이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건물들, 반짝이는 한강,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산들까지. 정말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저 아름다운 도시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북쪽에서 포탄이 날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곧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게 될 줄은요.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 저는 계속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고속도로 양쪽으로 아파트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싶었죠. 호텔에 짐을 풀고 첫 번째로 한 일이 지하철을 타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의 교통체계를 보고 싶었거든요. 명동역에서 지하로 내려가는데 깊이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깊을 필요가 있나? 계단을 한참 내려갔습니다. 에스컬레이터도 굉장히 길었어요. 지하 3층, 4층까지 내려가더군요. 이스라엘 지하철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역사 안으로 들어서자 더 놀랐어요. 천장이 두꺼운 콘크리트로 되어 있었습니다. 벽면도 마찬가지였죠. 그냥 교통시설 같지 않았어요. 마치 방공호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뭔가 다르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계속 관찰했어요. 강남역, 종로 3가, 홍대 입구까지 돌아다녔습니다. 어디를 가든 지하가 깊었어요. 그리고 모든 역이 튼튼해 보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노선도였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지하철 노선도를 자세히 봤습니다. 1호선부터 9호선까지 그리고 공항철도까지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총 연장이 얼마나 될까?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1300km가 넘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규모였어요. 이스라엘 전체 지하철보다 훨씬 큰 규모였습니다. 다음 날 택시를 타고 운전기사에게 물어봤어요. 지하철이 왜 이렇게 깊나요? 운전기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불편하긴 한데 뭔가 안전한 느낌은 들어요.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았어요. 안전한 느낌이라니. 시민들도 느끼고 있었구나 싶었죠. 저녁에 호텔 로비에서 젊은 직장인을 만났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분이었어요. 궁금한 걸 물어봤죠. 전쟁이 나면 어디로 피난 가세요? 그분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아마 지하철역? 아니면 지하주차장? 사실 우리도 정확히는 몰라요. 흥미로웠습니다. 시민들도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본능적으로 지하를 떠올리더군요. 며칠 더 서울을 돌아다니면서 깨달았어요. 이 도시는 지상과 지하가 완전히 다른 도시였습니다. 지상에서는 화려하고 번화한 모습이었지만 지하로 내려가면 견고하고 실용적인 공간이 펼쳐졌어요. 지하상가도 놀라웠습니다. 명동 지하상가, 강남 지하상가, 코엑스몰까지. 단순히 쇼핑만 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오래 머물 수 있는 공간들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통이 아니야. 그때 깨달았어요. 서울은 하늘 아래 도시와 땅 아래 도시, 두 개의 도시가 하나로 합쳐진 곳이었습니다. 지상이 공격받으면 지하에서 버틸 수 있는 구조였어요.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서울 시민들은 매일 지하 요새 속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거죠. 본인들도 모르게 말이에요. 지하철로 며칠 돌아다니고 나서 이번엔 지상을 제대로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강남역 출구로 나오는 순간 압도됐어요. 사방이 고층 건물로 둘러싸여 있었거든요. 이런 곳에서 전투가 벌어지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빌딩 하나하나가 요새가 될 수 있어요. 저격수들이 숨을 수 있는 완벽한 장소들이죠. 종로로 이동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좁은 골목길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탱크가 들어갈 수도 없고 공중에서 내려다봐도 어디가 어딘지 알기 어려웠어요.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전투가 벌어지면 지옥이 될 거야. 동료가 웃으며 답했어요. 그럼 공격하지 말라는 뜻 아니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공격하는 쪽도 무서울 거예요. 어디서 적이 튀어나올지 모르거든요. 홍대 쪽으로 가봤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제 눈엔 다르게 보였습니다.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하나가 무너지면 연쇄 반응이 일어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건물 배치가 무작위 같으면서도 규칙이 있었어요. 넓은 도로들이 격자 무늬로 뻗어 있고 그 사이에 복잡한 골목들이 있었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지도를 펼쳐봤어요. 서울의 전체 모습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한강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남산 같은 산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잠깐 이건 뭔가 이상했습니다. 무작위로 보이던 도시 구조에 패턴이 있었어요. 주요 도로들은 방사형으로 뻗어나가고 그 사이를 연결하는 순환도로들이 있었습니다. 지하철 노선도와 비교해봤죠. 놀랍게도 지하철 노선이 지상 도로와 비슷한 패턴이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았습니다. 지하는 지하만의 독특한 연결 구조가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곰곰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는 공격자에게 함정 같았어요. 들어오기는 쉬워 보이지만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가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다음 날 서울타워에 올라갔어요. 서울 전체를 내려다보고 싶었거든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회색 바다 같았어요. 하지만 군사적 관점에서 보니 다르게 보였습니다. 공중 폭격을 해도 효과가 제한적일 것 같았어요. 건물들이 너무 촘촘해서 정확한 타격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었어요. 이 복잡한 지상 구조가 사실은 지하로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지상이 위험해지면 자연스럽게 지하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이건 함정이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서울은 공격자를 유인하는 미끼였어요. 화려하고 복잡한 지상 도시로 끌어들인 다음 지하에서 진짜 전투를 벌이는 구조였습니다. 누군가 이 도시를 점령하려고 들어오면 절대 나갈 수 없을 거예요. 지상에서는 길을 잃고 지하에서는 완전히 고립될 테니까요. 정말 무서운 도시였습니다. 아름답지만 치명적이었어요. 서울의 실체를 더 알고 싶어서 서울시청에 연락을 했습니다. 다행히 도시계획과 김 과장님이 만나주기로 했어요. 중년의 온화한 분이었습니다. 서울 방어 체계에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김 과장님이 웃으며 물어봤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네, 이스라엘에서 온 전문가입니다. 서울이 정말 신기해서요. 김 과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럼 지하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시청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 로비는 평범했어요.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하 1층부터 놀라웠어요. 복도가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리고 천장이 두꺼운 콘크리트로 되어 있었어요. 민간 건물 같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상황실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입이 벌어졌어요. 벽면 전체가 거대한 스크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 전체가 실시간으로 보였어요. 이게 다 실시간인가요? 네, 지하철 상황부터 도로 교통량, 한강 수위까지 모든 게 실시간으로 들어옵니다. 김 과장님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화면 곳곳에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지하철 열차들이었습니다. CCTV는 몇 대나 있죠?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화면을 보니 정말 대단했어요. 주요 교차로마다 선명한 화면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더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3층이었어요. 여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군사시설 같았어요. 이곳은 비상상황실입니다. 문이 두꺼웠어요. 방공문 같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별 3개였어요. 수십 개의 책상과 컴퓨터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뭘 하죠? 비상시에 도시 전체를 통제합니다. 지하철 운행, 전력 공급, 상하수도, 통신까지 모든 걸 여기서 관리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런 시설이 있는 줄 몰랐어요. 김 과장님이 또 다른 문을 열어줬습니다. 이쪽은 벙커입니다. 들어가 보니 완전한 생활 공간이었어요. 침실, 화장실, 주방까지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식료품 창고도 있었어요. 여기서 얼마나 버틸 수 있나요? 한겨울은 문제 없습니다.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어도 말이죠. 벙커 내부를 둘러보니 정말 견고했어요. 벽 두께가 1m는 넘어 보였습니다. 공기 정화 시설도 있었고 독립적인 전력 공급 장치도 있었어요. 이런 시설이 언제부터 있었나요? 처음엔 간단했죠. 하지만 수십 년에 걸쳐서 계속 보강해 왔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씩 채워나간 거예요. 김 과장님의 말이 인상 깊었어요. 하루아침에 만든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발전시켜온 거였습니다. 통신실도 보여줬어요. 각종 무선 장비들이 있었습니다. 군용 통신망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정전이 되면 어떻게 하죠? 자체 발전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패널도 설치되어 있어요. 정말 완벽했습니다.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어도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구조였어요. 지상으로 올라오는 길에 김 과장님이 말했습니다. 서울은 지상보다 지하가 더 안전한 도시입니다. 시민들은 잘 모르지만요. 그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서울 시민들은 매일 요새 위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시청 지하를 본 다음 날 한강을 제대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지도상으로 봤을 때 한강은 서울의 약점처럼 보였거든요. 적군이 강을 건너면 쉽게 시내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강공원에 나갔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강이었어요.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산책하고 치킨을 먹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모습이었죠. 하지만 군사적 관점에서 보니 달랐어요. 강폭이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정말 많았어요. 세어보니 20개가 넘었습니다. 다리가 왜 이렇게 많지? 처음에는 공격 루트가 너무 많다고 생각했어요. 적군이 어느 다리로든 건널 수 있잖아요.
취약점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관찰하니 이상한 점들이 보였어요. 다리마다 구조가 달랐습니다. 어떤 다리는 굉장히 높고 어떤 다리는 낮았어요. 반포대교에서 만난 공무원분께 물어봤습니다. 다리에 특별한 시설이 있나요? 그분이 웃으며 답했어요. 글쎄요,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애매한 대답이었지만 뭔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며칠 후 운 좋게 한강관리사무소 직원을 만났습니다. 박 주임님이라는 분이었어요. 퇴근길에 우연히 만나서 맥주 한잔하게 됐죠. 한강에 대해 궁금한 게 많아요. 박 주임님이 술이 조금 들어가니 말문이 열렸습니다. 한강이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엄청 복잡해요. 어떤 면에서요? 숨은 시설이 어마어마합니다. 물 높이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어요. 흥미로웠습니다. 더 자세히 물어봤죠. 비상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건 좀 민감한 얘긴데. 강물을 무기처럼 쓸 수도 있어요. 무기요? 물을 갑자기 많이 흘려보내거나 아니면 막아버리거나. 그러면 다리 건너기가 어려워지죠.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한강이 자연 방어선이 아니라 조작 가능한 방어 시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날 다시 한강에 나가서 자세히 봤어요. 박 주임님 말이 맞았습니다. 강 곳곳에 수문과 제어 시설들이 있었어요. 평상시에는 잘 안 보이지만 알고 보니 굉장히 많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다리 밑이었어요. 어떤 다리 밑에는 이상한 구조물들이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기둥 같은 것들이었는데 배치가 규칙적이었어요. 이건 뭘까? 나중에 알았지만 수중 방해 시설이었습니다. 배나 상륙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거였어요. 어느 날 운 좋게 수문 관리 시설을 봤습니다. 작업자들이 점검을 하고 있더군요. 거대한 철문이 강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봤어요. 와, 저게 다 올라오면? 물길이 완전히 바뀔 것 같았습니다. 강물이 한쪽으로 몰리거나 아예 막힐 수도 있겠더군요. 다리 통제 시스템도 발견했어요. 각 다리마다 차단 시설이 있었습니다. 비상시에 교통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였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강은 평상시에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지만 비상시에는 완전한 방어선으로 변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 날 한강에서 석양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강이 사실은 무시무시한 무기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서울은 스스로 강을 무기화한 도시구나.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매일 무기 위에서 치킨을 먹고 있었던 거죠. 한강 시스템을 본 후 가장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도시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서울 사람들은 정말 전투할 수 있을까요? 마침 예비군 훈련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김 과장님이 소개해준 예비군 중대장님을 만났습니다. 이 대위님이라는 분이었어요. 외국인도 훈련을 볼 수 있나요? 참관은 가능합니다. 대신 사진은 안 되고요. 다음 주 토요일 새벽 6시 훈련장에 갔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였습니다. 놀라운 건 직업이었어요. 회계사, 선생님, 공무원, 회사원, 심지어 요리사까지 있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었죠. 오늘 뭘 하나요? 옆에 서 있던 30대 직장인에게 물어봤어요. 시가지 전투 훈련이요. 솔직히 귀찮긴 한데 해야죠 뭐.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하지만 표정은 진지했어요.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가상의 상황이었어요. 적군이 서울에 침입했다는 설정이었습니다. 예비군들은 팀을 나눠서 방어 임무를 받았어요. 첫 번째 훈련은 지하철역 방어였습니다. 예비군들이 지하철역 입구를 막고 있었어요. 모래주머니를 쌓고 진입로를 차단했습니다. 저기서 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죠? 한 예비군이 물어봤어요. 교관이 답했습니다. 최대한 시간을 끌어야 합니다. 지원이 올 때까지요. 시간 끌기가 핵심이었어요. 이기려는 게 아니라 버티려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훈련은 지하보급로 확보였어요. 지하 상가를 통해 물자를 운반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정말 실전 같았어요. 40대 주부분이 있었는데 정말 열심히 하더군요. 이런 거 왜 배우세요? 우리가 안 지키면 누가 지키겠어요? 아이들이 있는데.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민방위 훈련도 봤어요. 이건 더 놀라웠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훈련이었거든요.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서 대피 훈련을 했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대피하세요. 방송이 나오자 사람들이 질서 있게 움직였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엄마들, 어르신들을 부축하는 젊은이들. 정말 실전 같았어요. 지하 주차장에서 만난 60대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젊었을 때 군대 갔다 왔거든. 그때 배운 게 아직도 몸에 남아있어.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지. 하지만 손자들 생각하면 해야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조직력이었어요. 아파트마다 비상 조직이 있었습니다. 동대표, 층별 책임자, 의료진까지 다 정해져 있었어요. 이런 조직이 언제부터 있었나요? 동대표님이 답해 주셨어요. 몇 년 전부터 만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형식적이었는데 점점 진짜가 되어가고 있어요. 훈련 중에 재미있는 장면도 봤어요. 젊은 엄마가 아기를 업고 대피하는데 할머니가 도와주시더군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아이가 무거워서요. 서로 도우면서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중간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었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런 거에서 뭐해요? 요즘 누가 전쟁을 해요? 그런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참여율이 100%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진지했습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부모들은 정말 열심이었어요. 마지막에 한 아버지가 한 말이 잊혀지지 않아요. 모두가 웃으면서 훈련하지는 않습니다. 힘들고 불편하죠. 하지만 해야 하니까 해요. 우리가 안 지키면 누가 지킬 수 있겠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서울의 진짜 힘은 건물이나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었어요. 예비군 훈련을 본 후 며칠 뒤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서울시에서 대규모 재난 대응 훈련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김 과장님이 특별히 참관 허가를 받아줬습니다. 오늘은 블랙아웃 상황을 가정합니다. 훈련 책임자가 설명했어요. 전력, 통신, 주요 도로가 모두 끊긴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였죠. 오후 2시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갑자기 신호등이 꺼졌어요. 지하철도 멈췄습니다. 휴대폰도 안 터졌어요. 이제 어떻게 되지? 처음 10분 정도는 혼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당황하며 여기저기 몰려다녔어요. 차들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5분쯤 지나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디선가 경찰들이 나타났습니다. 수신호로 교통 정리를 시작했어요. 여기서 우회하세요. 지하철역으로 가세요. 확성기도 없이 목소리만으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시민들이었어요. 처음엔 당황했지만 금세 질서를 찾았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지하철역으로 가봤습니다. 전력이 끊어져서 캄캄했어요. 하지만 비상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무원들이 손전등을 들고 안내하고 있었어요. 지하 2층으로 내려가세요. 천천히 움직이세요. 정말 침착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것처럼 보였어요. 지하로 내려가니 더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대피소를 만들고 있었어요. 담요를 깔고 물을 나눠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런 물건들이 어디서 나왔죠? 지하철역에 비상용품이 비축되어 있어요. 한 시민이 답해줬어요. 정말 많은 물품들이 있었습니다. 담요, 물, 비상식량까지 말이에요. 아파트 단지도 가봤습니다. 여기도 신기했어요. 정전이 됐는데도 사람들이 차분했습니다. 각 동마다 비상 조직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1층에서 3층까지 안전 확인 완료. 지하 주차장으로 모이세요. 동대표와 층별 책임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닌데 자동으로 조직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지하 주차장에서는 더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주민들이 서로 도우며 임시 거주지를 만들고 있었어요. 매트를 깔고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기 아기용품 있어요. 어르신들 이쪽으로 오세요.
서로 챙기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70대 할머니가 젊은 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때는 이런 일이 자주 있었어. 걱정 마, 금방 지나갈 거야. 고맙습니다. 아이가 무서워해서요. 세대를 넘나드는 도움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니 놀라운 일이 또 벌어졌어요. 곳곳에서 자체적으로 통신망이 복구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추어 무선 통신이었어요. 여기는 강남구 상황 정상. 종로구에서 응답, 별 문제 없음. 시민들 중에 무선 통신 전문가들이 있었나 봅니다. 자발적으로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오후 6시쯤 훈련이 끝났습니다. 전력이 복구되고 정상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 4시간 동안 본 것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뒤풀이 자리에서 김 과장님께 물어봤어요. 시민들이 저렇게 반응할 줄 아셨나요? 솔직히 놀랐어요. 예상보다 훨씬 잘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누가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서울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 아버지의 말이었어요. 처음엔 당황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서울은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움직이는 살아있는 생명체 같았어요. 정말 무서운 도시였습니다. 시스템이 무너져도 사람들이 시스템을 대신하고 있었거든요. 서울에서 보낸 2주가 끝나갈 무렵 정말 놀라운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에서 긴급 전화가 온 거예요. 다비드,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야? 상사의 목소리가 흥미로웠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좋아, 계속해. 다른 나라들이 너한테 연락하고 싶어 한다.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호텔로 돌아오니 이메일이 폭주하고 있었어요. 대만 국방부, 핀란드 방어청, 싱가포르 국방성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 모델에 대해 알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가 서울을 분석하는 동안 다른 나라들도 서울을 주목하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김 과장님께 이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외국에서 문의가 많이 와요. 김 과장님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저희도 요청이 많아서 당황스러워요. 어떤 요청들인가요? 도시 방어 시스템 벤치마킹이요. 특히 지하철 활용 방안을 많이 물어보세요. 정말 그랬나 봅니다. 세계 각국이 서울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전날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나토 도시 방어 연구팀에서 온 전문가들을 만났어요. 프랑스, 독일, 폴란드에서 온 분들이었습니다. 서울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가요? 독일 전문가가 물어봤어요. 직접 보시면 알 겁니다.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프랑스 전문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파리 지하철을 방어용으로 개조하려고 해요. 하지만 서울만큼은 어려울 것 같아요. 왜요? 시민들이 다르거든요. 서울 시민들은 뭔가 특별해 보여요.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서울의 힘은 시설이 아니라 사람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보고서를 썼어요. 동료들이 읽고는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야? 과장한 거 아니야? 직접 가보라고 했어요. 몇 달 후 동료 3명이 서울에 갔습니다. 돌아와서는 저보다 더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다비드가 말한 게 사실이었어. 아니, 실제로는 더 대단했어. 그 후로 서울은 전 세계 방어 전문가들 사이에서 유명해졌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도 연구팀을 보냈어요. 1년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토에서 도시 방어 교범을 새로 만드는데 서울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였어요. 3일 생존 원칙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도시가 3일만 버티면 공격자가 포기한다는 원칙이었어요. 서울이 증명해 보인 거죠. 유엔에서도 서울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 참여형 도시 방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었어요. 물론 모든 게 완벽한 건 아닙니다. 실전은 예측과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는 서울이 최고였습니다. 최근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러시아 전문가가 말했다고 합니다. 서울은 공격하고 싶지 않은 도시다. 이기더라도 남는 게 없을 것 같다. 정말 무서운 평가였어요. 지금도 가끔 서울 생각이 납니다.
그 평범해 보이는 시민들, 깊은 지하철, 조용히 흐르는 한강까지 모든 게 무기였어요. 결론적으로 서울은 무기보다 무서운 도시입니다. 시민 전체가 요새거든요.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도 모르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세계가 서울을 무서워하는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서울은 지는 법을 모르는 도시예요. 시민들이 포기하지 않는 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정말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사다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